여기, 심장 바로 위에. 아무도 못 보게. 그래도 나는 절대 잊지 않아. 반드시 돌아가자. 1910년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부유했던 6형제는 지금의 가치로 6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급히 처분했습니다. 기와집도, 비단 옷도, 노비 문서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땅, 서간도. 그들은 왜 따뜻한 아랫목을 버리고 스스로 이 얼어붙은 광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끝자락, 주인마님들이 버린 비단 옷 대신 누더기 짐짝을 지고 벌벌 떨고 있던 17살의 사내아이. 그게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만석이었습니다. 아니, 이름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그저 대대로 이회영 대감마님의 댁에서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던 뼈대 없는 집안의 종놈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사랑채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노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을 텐데 그날은 불길이 너무 거세어 저도 모르게 마님 쪽을 훔쳐보았습니다. 마님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그리고 죽은 제 어미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평생, 아니 자자손손 이 집안의 가축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그 귀한 문서를 불길 속으로 휙 던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매캐한 연기와 함께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제 아비의 이름이 제 이름 만석 두 글자가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어디든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늙은 종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라니요. 평생 담장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놈에게 갑자기 나가라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당장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떠나시는 마님의 가마 뒤를 따르던 아버지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만석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저분들이 가시는 길이라면 지옥 불이라도 따라가야 해. 그게 사람이 할 도리다. 그렇게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뒤로하고 우리는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기차를 타면 일본 순사들의 눈에 띌까봐 산길과 밤길만을 골라 걸어야 했습니다. 압록강 앞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가져온 식량도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강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살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곳곳에 살얼음이 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달빛 하나의 의지에 그 얼음판을 건넜습니다. 제 등에는 주인마님 댁의 막내 도련님이 엎여 있었습니다. 고작 5살배기였던 도련님은 추위에 지쳐 울 힘조차 없었지요. 만석아, 나 추워. 너무 추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련님의 희미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동상 걸린 발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멈추면 일본 놈들에게 잡혀 개죽음을 당한다. 그때 앞서가던 제 아버지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얼음 구멍 속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독립군 아저씨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가야 해. 지금 구하러 가면 다 죽어. 소리 내지 마라. 눈앞에서 아버지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우적대던 아버지의 손이 마치 저에게 가라, 어서 가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등에 엎인 도련님이 깰까봐 끄끄거리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너온 땅, 서간도.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황무지, 늑대 울음소리만 가득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형제분들은 가져온 전 재산을 털어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종놈 만석이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돌을 날라 학교를 짓고 밤에는 글을 배우고 총 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 이름도 새로 생겼습니다. 준호. 대감마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중거리 되거라. 아버지가 얼음물 속에서 목숨과 바꾼 제 목숨, 그리고 대감마님께서 노비 문서를 태워 선물해 주신 제 인생.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한 목숨, 기꺼이 저분들을 위해, 그리고 빼앗긴 내 나라를 위해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리버리하던 종놈 만석이는 백발백중의 사격 솜씨를 가진 독립군 준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수많은 동지들을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살리 전투를 앞두고 군자금이 바닥나 독립군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휘부의 호출을 받고 들어간 천막 안에는 이제는 많이 늙고 수척해지신 이회영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 앞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 하나와 기밀문서가 든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군의 마지막 희망이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린 물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10년 전 노비 문서를 불태우던 그날 밤의 눈빛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준호야, 너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경성으로, 아니 다시 만주로 돌아와야 한다. 놈들의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잡히면 우리 독립군의 미래도 끝이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72시간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더 끔찍하고 고독한 싸움이 될 줄은. 다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차가운 얼음물 속에 묻고 건넜던 그 강을 이번에는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건넜습니다. 제 품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목숨보다 무거운 임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립군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른 채 일본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일파 상인 가네무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1등석 칸은 일본인들과 친일파 조선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시가를 피우며 조선 놈들은 게을러서 안 된다느니 천황 폐하의 은혜라느니 하는 역겨운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그들의 대화에 짐짓 동조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쇳물이 끓어올랐지만 입가에는 비굴한 미소를 띄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밀사의 첫 번째 덕목, 철저한 가면이었으니까요. 경성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반긴 것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전차 소리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초가집이 즐비했던 거리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혼마치 지금의 명동거리는 일본인들의 천국이었지만 골목 하나만 들어서면 피골이 상접한 조선인들이 거적을 덮어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의 한 요리집, 청운각이었습니다. 그곳은 당대 네로라 하는 친일파들과 일본 고관들이 드나드는 은밀한 사교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그곳이 우리 독립군의 비밀 접선 장소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이토록 절실하게 깨달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된 암호를 대고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실은 독립군 자금책을 맡고 있는 송 마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물건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납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냄새라니요? 요 며칠 종로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이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냥 순찰이 아닙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샌 것 같습니다. 정보가 샜다니. 만주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극비사항이었습니다. 누군가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색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금을 받아들고 1분 1초라도 빨리 경성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송 마담은 방구석에 있는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묵직한 항아리 2개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런 금화들이 번쩍거렸습니다. 독립군 3,000명이 1년 동안 먹고 입을 수 있는 거금. 지금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제 주요 관공서 파괴 계획이 담긴 기밀 지도와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독립군 점조직 명단이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것이 놈들의 손에 들어가면 조선의 독립운동은 뿌리째 뽑히게 될 것입니다. 가네무라 상. 아니, 준호 동지. 송 마담이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살아서 가십시오. 이 돈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기생들이 가락지 팔고 시장통 아줌마들이 쌈짓돈 모아 만든 돈입니다. 저는 그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72시간. 만주행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기까지 놈들의 눈을 피해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방을 챙겨 청각 뒷문으로 빠져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이, 거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일본말이 아닌 조선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허리에는 긴 일본도를 찬 일본 순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저희 집안이 망명길에 오르던 날 밤, 대감마님의 행렬을 일본 순사들에게 밀고 했던 그 놈, 제 아버지가 얼음물에 빠져 죽게 만든 원흉. 바로 제 고향 친구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만석이, 아니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기어 들어왔구나. 그의 눈은 예전에 순박했던 시골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찌든 사냥개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누구인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친구야. 내가 들고 있는 그 가방, 내용물이 아주 궁금한데 말이야. 이리 와서 좀 보여주지 않겠나? 그가 천천히 허리춤의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애초에 청운각은 포위되어 있었고 놈들은 제가 물건을 챙겨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나 하나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이 가방만은, 이 자금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 철수야.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라. 내 손에 피 묻히게 하지 마라. 하.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여전하구나. 종놈 새끼가. 철수가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탕. 총성이 경성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총알이 제 귀 옆을 스치고 담벼락에 박혔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같은 종로의 뒷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때로 몰려왔습니다. 잡아라. 저놈 놓치면 다 죽을 줄 알아. 철수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등 뒤를 쫓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가방은 내 목숨이다. 아니, 3천만 조선인의 목숨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성을 빠져나가 만주까지 놈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지옥의 72시간. 그 첫 번째 밤이 피 냄새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종로의 뒷골목, 일명 피막골이라 불리는 좁고
더러운 미로 속을 저는 미친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거기서 서란 말이다. 등 뒤에서 철수의 고함이 독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놈들은 이미 종로 일대를 포위하고 토끼몰이를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옆으로 놈들의 군화 발소리가 착, 착, 착 하고 지나갔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바닥에 뜨끈하고 비릿한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땀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아까 철수가 쏜 총알이 빗나간 줄 알았는데 왼쪽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고통은 나중에야 찾아왔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지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음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면 끝이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건 두렵지 않으나 이 가방만은. 저는 품에 안은 가죽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독립군 3,000명의 목숨이 들어있다. 이회영 선생님이, 송마담이,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돈이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의 희생은 모두 헛수고가 된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놈들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처 부위를 허리띠로 꽉 졸라맸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면 놈들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저는 어둠을 틈타 청계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청계천 다리 밑은 집 없는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경성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더럽고 비참한 곳이 지금 제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썩은 물 냄새와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적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지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피칠갑을 하고 헐떡거리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과 고통에 익숙해진 눈빛들이었습니다. 가방을 베고 누웠습니다. 가방 속의 금화들이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머리 밑에는 지금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덩어리가 있는데 정작 그 주인인 저는 썩은 물이 흐르는 다리 밑에서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만서가,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문득 10년 전 철수가 제게 고구마를 건네주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녀석도 착했습니다. 주인집 아들이면서도 종놈인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일제라는 괴물이, 돈과 권력이라는 독약이 순박했던 시골 소년을 악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봐, 여기 좀 낯선 놈이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눈이 하나 없는 애꾸는 거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제 피 묻은 옆구리와 제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가죽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이놈은 돈 냄새를 맡았다. 형씨, 보아하니 쫓기는 신세 같은데 그 가방에 든 게 뭐요? 나랑 좀 나누면 내가 헌병들 눈을 피해 숨겨줄 수도 있는데. 그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 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꺼져라. 소리 지르면 내 놈 목부터 따버리겠다. 애꾸누는 움찔하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포기를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고. 이 바닥에서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불길했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 저놈이 일본 순사들에게 나를 팔아넘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미 놈들은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경성을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 기차역과 검문소에는 이미 제 수배 전단이 깔렸을 것입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죽음의 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녀서는 안 되는 길. 저는 가방을 다시 둘러맸습니다. 상처에서 배어 나온 피가 셔츠를 적시고 있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다리 밑을 빠져나오려는데 멀리서 또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호루라기 소리가 청계천을 포위하듯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쪽이다. 청계천 다리 밑을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놈은 정확하게 제가 숨은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애꾸는 거지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파먹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려 드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나는 죽어서도 아버지와 마님을 뵐 면목이 없다. 저는 어둠이 가장 짙은 수로쉐일루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오물과 썩은 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놈들의 전등 불빛이 다리 밑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제 발뒤꿈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쏴라. 타탕. 탕. 총알이 물살을 가르며 튀어 올랐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사방이 적이다. 숨을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 오직 믿을 건 내 두 다리와 이 가방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다. 그때였습니다. 막다른 수로 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적일까? 아군일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단도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었나? 준호.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주친 이 사람은 과연 저를 구원해줄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또 다른 사신일까요? 72시간의 도주 중 이제 겨우 첫 번째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나? 준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거지들의 왕이라 불리는 칠성 영감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경성을 떠날 때 제게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며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던 그분. 과거 의병장 출신이었지만 일제에 가족을 잃고 미쳐버려 청계천의 거지가 되었다던 그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영감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칠성 영감은 대답 대신 제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외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끌고 수로 깊숙한 곳, 쥐새끼들도 다니지 않는 비밀 토굴로 데려갔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놈들이 냄새를 맡고 곧 들이닥칠 게다. 영감은 썩은 집더미를 뒤져 낡은 소주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야가마도 숯가루와 된장을 섞은 드탄을 꺼냈습니다. 그는 제 상처에 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영감의 거친 손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그 가방 속의 물건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짊어진 것이 단순한 짐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속하게 상처를 꿰매고 지혈을 했습니다. 의병 시절 산속에서 동지들의 상처를 치료하던 그 솜씨였습니다. 준호야, 지금 경성역은 봉쇄됐다. 기차를 타려는 순간 내 논목은 저작거리에 걸릴 게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차가 아니면 제 시간에 만주까지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가기엔 출혈이 너무 심했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영감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 남대문역에서 군수물자를 싣고 떠나는 화물 열차가 있다. 석탄을 싣는 탄수차 칸에 숨어라. 사람이 숨을 곳은 못 되지만
귀신은 숨을 수 있을 게다. 그것은 1%의 희망이자 99%의 죽음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탄수차는 석탄 가루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고 자칫하면 석탄 더미에 깔려 죽거나 불타는 아궁이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이 은혜는 무슨, 살아서 그 돈으로 외놈들 한 놈이라도 더 잡으면 그게 갚는 거지. 영감은 저를 비밀 통로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영감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의 부하들이, 그리고 철수가 피 묻은 몽둥이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미 쥐새끼처럼 포위망을 좁혀왔던 것입니다. 감동적이군. 거지 새끼랑 독립군 나부랭이의 우정이라. 철수가 쓰러진 영감의 머리를 군화발로 지식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도망가려고 했나? 어림없지.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철수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마지막 힘을 짜내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가라. 어서 가라. 그의 입모양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권총을 들어 영감의 머리를 겨누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 늙은이 골통부터 부서질 거다. 셋을 세겠다. 하나.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영감님을 구할 것인가, 가방을 지킬 것인가. 잔인한 운명의 저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방에는 3,000명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반대편 하수구 구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감님의 외마디,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한쪽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 제가 기필코 살아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 저는 똥물과 오물이 뒤범벅된 하수구를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남대문역.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50시간. 그리고 제 목숨값에는 방금 돌아가신 칠성 영감님의 피까지 더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남대문역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일본군의 군수 물자를 싣는 화물 열차가 거대한 쇠 짐승처럼 쇳소리를 내며 정차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헌병들이 번뜩이는 눈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역부인부들의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더러운 작업복 덕분에 들키지 않았습니다. 출발 신호인 기적 소리가 울리기 직전 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기관차 바로 뒤 탄수차 석탄을 싣는 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쿠어억 칙칙폭폭 열차가 육중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석탄 무더기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머리 위로 검은 석탄 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시꺼먼 가루가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안에 옷감을 쑤셔 넣고 참아야 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내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가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끔찍한 고통을 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탄수차의 문이 덜커덩 열리더니 일본군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여기도 샅샅이 뒤져봐. 쥐새끼가 숨어 있을지 몰라. 철수의 지시를 받은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쇠꼬챙이를 들고 석탄 더미를 푹푹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푹, 푹. 쇠창이 제 머리 위, 어깨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저는 가방을 배 밑에 깔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그때 쇠꼬챙이 하나가 제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쇠끝이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비명을 꿀꺽 삼켰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고통 속에서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석탄뿐이야. 쳇. 이 추위에 여기에 숨어 있으면 얼어 죽었겠지. 가자. 놈들이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는 피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석탄 가루로 뒤덮여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역, 신의주역, 정차역마다 놈들의 검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탄수차는 저의 은신처이자 언제든 저를 태워 죽일 수 있는 화장터였습니다. 열차는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 운명처럼 위태로운 질주였습니다. 평양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과다출혈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칠성 영감님의 피 흘리는 얼굴이, 아버지가 물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스스로 뺨을 때려가며 버티고 있을 때 탄수차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스윽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남루한 옷차림의 조선인 청년이었습니다. 형씨, 고생이 많소. 독립군이요? 그는 자신도 일본군에게 쫓기는 신세라며 품에서 말라비틀어진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경계심이 들었지만 같은 처지라는 생각과 극심한 허기에 저도 모르게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그가 물을 건네며 제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 달빛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소매춤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철수가 풀어놓은 현상금 사냥꾼, 일명 밀정이었습니다. 놈은 제가 방심한 틈을 타 제 목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게 됐수다. 당신 목값이 꽤 비싸서. 놈이 비수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들어 칼을 막았습니다. 찍! 가죽 가방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금화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 좁은 탄수차 안에서 목숨을 건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놈은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10년간 만주 벌판에서 다져진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놈이 제 목을 조르자 저는 놈의 눈을 찌르고 석탄 조각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놈을 밀어붙였습니다. 열차의 난간 밖으로 놈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살려줘! 살려줘요! 놈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눈빛. 하지만 저는 칠성 영감님을 떠올렸습니다. 배신자에게 자비란 없다. 내 놈 때문에 죽어간 동지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놈은 으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가방 사이로 금화가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화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이미 바람에 날려 사라진 뒤였습니다. 피 묻은 금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또 내 손에 피를 묻혔구나. 그때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신의주역이었습니다. 국경 도시인 신의주는 검문이 가장 삼엄한 곳입니다. 더 이상 열차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진입하기 전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묶어 등에 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입니다. 어머니, 지켜주세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달리는 열차 밖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당탕, 몸이 눈밭에 처박히며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기절해 있다가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설원이었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산악 지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서 압록강 상류로 가야 합니다.
경비가 삼엄한 다리 대신 강폭이 좁고 얼음이 두꺼운 상류 쪽을 통해 국경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릴 때 발목을 삐었는지 퉁퉁 부어올랐고 옆구리의 상처는 다시 터져 피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였습니다. 영하 30도의 밤. 젖은 옷은 갑옷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속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자면 안 돼. 하지만 하얀 악마라 불리는 동사동스 직전의 환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더니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만서가, 춥지? 이리 와서 밥 먹거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깃국.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추워요. 그때 누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압록강 물속으로 사라졌던 아버지의 환영이 젖은 모습 그대로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짊어진 게 무엇이냐. 내 목숨 하나가 아니지 않으냐. 일어나라. 걸어라. 아버지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에 맨 가방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기다리며 굶주리고 있을 청산리의 동지들. 나를 믿고 이 임무를 맡긴 선생님. 저는 눈을 한 움큼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운 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깨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한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닳아 없어져도 가야 한다. 밤새도록 산을 넘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몰골이 늑대보다 더 처참했으니까요.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저 멀리 하얀 얼음 벌판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강 건너편 그리고 강 위에는 수십 개의 탐조등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놈들입니다. 놈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 관문, 죽음의 덫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변의 갈대밭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붙어 하얀 길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쉴 새 없이 강을 훑었고 군견들이 컹컹 지저댔습니다. 건너편 만주 땅까지는 불과 500m. 저기만 넘으면 저 어둠 속에 우리 독립군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500m가 1000리 길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이제 72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숨을 힘도 달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기밀문서와 지도는 비닐과 기름종이로 꽁꽁 싸서 옷 안쪽 깊숙이 심장 가까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화가 든 항아리는 다시 가방에 넣어 단단히 묶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돈은 뺏기더라도 문서는 지켜야 한다. 아니, 내 시체는 찾지 못하더라도 이 가방만은 강을 건너야 한다. 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밭을 헤치고 얼음판 위로 나섰습니다. 저기다. 저놈이다. 발을 내디디자마자 탐조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격 개시, 타타타탕. 기관총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총알이 발밑에 얼음을 깨뜨리며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얼음판을 질주했습니다. 으악!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강 건너편의 어둠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멈췄습니다. 탐조등이 그와 저를 동시에 비췄습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장총을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끈질긴 악연. 그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이 마지막 길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로 올 줄 알았다. 만서가.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 주마. 하지만 여기가 내 무덤이다. 뒤에는 수십 명의 일본군이, 앞에는 철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한복판. 사르르는 바람 소리 사이로 철수와 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수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에서 피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우리가 한때는 형제처럼 자라지 않았느냐? 내가 어쩌다 외놈들의 개가 되었느냐? 닥쳐.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제, 너는 주인집 도련님들만 따랐지. 나를 무시했어. 조선은 끝났어. 힘없는 나라에 충성하다가 내 아비처럼 개죽음 당할래? 가방 내놔. 그럼 살려주마. 내 친구로서 마지막 잡이다. 그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지키려는 게 단순한 돈,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나라를 잃은 서름, 가족을 잃은 한,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가방끈을 풀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래, 이리 가져와. 그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가방을 철수의 머리 위로, 강 건너편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받아라. 이 더러운 놈아. 가방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끼였습니다. 가방이 날아가는 순간 철수의 시선이 잠시 가방을 쫓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품속에 숨겨둔 낡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제게 남은 총알은 단 한 발. 이 한 발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저놈을 위해 쓸 것인가?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철수가 윽 하며 왼쪽 어깨를 감싸 쥐고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철수의 장총도 불을 뿜었습니다. 탕. 복부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몸이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운 얼음, 바닥에 등이 닿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붉은 피와 섞여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독한 놈. 쓰러진 철수가 신음하며 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총알은 철수를 죽이지 못했지만 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진 가방은 강 건너편 숲을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달려나와 가방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군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아니 3,000명의 목숨을 챙겨 떠났습니다. 성공이다. 임무 완수다. 점점 눈이 감겨왔습니다. 배에서 흘러나온 피가 얼음 위로 번져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나른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밝았습니다. 저 별들 어딘가에 얼음물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불타 죽은 칠성 영감님도 계시겠죠. 그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만석이. 아니, 독립군 준호야. 뒤에서 일본군들이 군화 발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 잡아. 가방은 어디 있어? 놈들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방은 안전한 곳으로 갔으니까요. 제 품속, 심장 가까이 숨겨둔 지도는 피에 젖었지만 무사할 겁니다. 동지들이 나중에 제 시신을 수습한다면 찾아내겠지요. 아니,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 피가 스며든 이 땅, 이 강물이 기억해 줄 테니까요. 1920년 10월, 그렇게 이름 없는 밀사, 준호의 72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만주 청산리 계곡에서 거대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준호가 목숨 바쳐 가져온 자금으로 산 신무기로 무장하고 일본군
대부대를 섬멸했습니다. 우리 독립전쟁사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함성 속에 준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니 강물에 떠내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사랑했던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별 중에 유독 슬프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있다면 혹시 그 별이 차가운 압록강 얼음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17살 소년 만석이의 눈빛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준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극장 이름 없는 밀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간다.